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7시간이 넘는 밤샘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징계위원회 두 번의 회의를 연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러합니다. 오늘 새벽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의결을 했고요. 이 사안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후 대통령 재가 이후 징계 효력이 발효하게 됩니다. 윤 총장 측 강하게 반발했고요. 집행정지 신청과 또한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 같은 징계에 대해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징계위원회 해임, 또 정직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교수님, 이번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에 들어온, 즉 감찰 내용에 들어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상은 사실 조금 더 큰 징계가, 또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정직 2개월이라고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무거운 징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징계가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아마 면밀하게 검토했을 겁니다. 증인 신문도 하고 그다음에 감찰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증거들 다 살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지금 2개 같은 경우에 6개 사안 중에 2개 사안은 아예 이제 불문에 붙이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증거가 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 안 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징계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마 꼼꼼히 따졌을 거고 또 어떤 결론을 내든 그 책임은 또 징계위원회가 지는 겁니다. 부담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 고려나 판단에서 했다면 아마도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제 증거 위주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정직 2개월도 중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경징계는 아니고요. 또 윤 총장 측에서도 이 부분에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추후의 문제는 또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약한 징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직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징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인데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이제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정직 2개월 처분이라고 하면 이것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장혜찬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정직 3개월 정도의 분위기가 풍겨지는 것 같다고 관측을 했어요. 그 말은 징계위 내부에서만 이게 결정됐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조금 감돌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저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편법이고 좀 강하게 말하면 꼼수일 수도 있는 이 징계의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결정했을 때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행정지를 인용해 줍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돌아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기세가 윤 총장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를 의결하게 되면 이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금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면직이나 해임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으므로 또 윤 총장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법원에서 이걸 의결할 때 적어도 가처분에 해당하는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게 법원을 의식한 일단 1차적인 편법 징계인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만약 윤 총장을 해임했을 때 불어닥치게 될 여론의 역풍을 상당히 의식한 그러한 정치적인 결과인 것 같고 다만 이 2달 동안
지금 여권에서는 원전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수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실리를 취한 그러한 그러한 징계가 아니었나, 청와대와의 아주 꼼꼼한 교감 아래 나온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그 집행에 관련돼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윤석열 검찰총장직 수행을 정지시켰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이 집행을 정지하게끔 해서 복귀를 하게끔 했던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식한 그런 내용이다. 왜냐하면 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월짜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것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해석과 더불어 국민 여론을 아무래도 고려한 조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징계위원회가 어떤 사유를 들어서 이번에 징계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24일 오후에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러면서 총장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있어 징계를 청구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사유들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어떻게 그렇다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게 된 겁니까? 우선은 인정받은 징계 사유가 4가지라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밝혔는데요. 네. 사실상 이 채널A 사건 수사 감찰 방해는 하나의 대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총 3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중에서 이 재판부 분석, 이 문건 작성과 배포 같은 경우는 해당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국장이 돌연 징계위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서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윤석열 총장 측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남을 것 같고요. 두 번째인 이 채널A 관련 수사는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만 출석을 안 했습니다. 관련 증인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의 관련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는지 근거를 알 길이 저는 없다고 보이고, 세 번째의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한 언행도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 정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중에 징계 안 받을 고위공직자가 거의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서 검사들 만나서 개를 3마리 키우는데 검찰총장 퇴임하고 집에 가서 개 3마리 키우겠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니냐, 격정을 토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인정받은 이 3가지 모두 본안 행정소송에서 다투게 될 때 징계 사유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윤석열 총장 측의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아울러 이 같은 사유에 대해서 크게 뭐 6가지 가운데 2가지는 인용을 했고요. 1가지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만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사 사주라던가 뭐 감찰 방해 부분은 불문, 징계 사유는 있으나 이 부분은 징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은 2가지,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 유출 부분과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무혐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이같이 뭐 여러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 징계 결정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어제 윤 총장 측 변호사가 이제 징계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위가 애초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방금 또 뭐 장평론가께서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죠. 그러니까 심재철 국장이 이제 진술서를 냈어요. 본인이 직접 참석을 안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 요소가 많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시 그래서 심 국장을 불러서 질문을 하게 해달라, 또는 뭐 다시 신문 기여를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제 징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걸 아마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윤 총장의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뭐 변호인이야 당연히 윤 총장의 징계 자체에 대해서 뭐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징계위원회가 뭐 청와대와 교감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직 2개월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징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 여권이나 아니면 그 친문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아주 다른, 다시 말씀드리면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게 사실은 주장이 더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네. 경론 끝에 새벽 거의 4시 다 돼가지고 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어디 뭐 오더를 받거나 누구의 지시를
어필을 받아서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또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추후에 본인들한테 다 책임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언론사 사주 만나는 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불문에 붙였지만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처음에 얘기했던 감찰 내용에 비하면 네. 어찌 보면 이 결과로 나온 걸 보면 뭐 그거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뭐 여권과 뭐 이렇게 교감을 하고 정해놓고 하고 이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징계위원 4명 가운데 과반 이상, 그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만 이 같은 징계가 확정이 됩니다. 이 부분 아마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거의 뭐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뭐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위원장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같은 징계 결정이 어떻게 또 후폭풍을 불러오게 될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청장 오늘 정상적으로 대검에 출근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한편 또 변호인 등등은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확고한 입장이고 이거 법정 소송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만 되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윤 총장 지난번에도 이제 본인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같은 태도를 취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할 걸로 봐요. 행정소송하고 또 직무가 정지되면 예컨대 이제 정직이 대통령이 재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일단 업무를 못 하게 되잖아요. 업무를 복귀할 수 있도록 처분을 좀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징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함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 그건 윤 총장한테 주어진 어떤 그 권리니까 네.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럼 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다시 복귀를 시킬 건지는 이게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저는 거론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윤 총장 변호인 측에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아마 어필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느냐, 네. 또 원칙에 의해서 또는 규정에 의해서 잘 징계위원회가 처리가 됐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거니까 아마도 이제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면 일단은 업무를 중단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냐에 따라서 지난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지. 근데 이제 두 가지 사안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게 기각이 되거나 받아들이거나 인용이 되거나 기각 두 가지인데 인용이 되면 검찰총장한테 다시 한번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상당히 비판의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또 이게 이제 기각이 되면 예전과 다른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요. 징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징계를 제청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무부에서 이에 대해 대비했던 만큼 조만간 제청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는 대통령이 재가하고 난 이후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도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 행정소송 등에 돌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도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어떤 그 징계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과 또한 아울러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소송전에 들어가게 될 경우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어떠한 논리를 내세우게 될지 이 부분도 평론가님 좀 짚어주시죠. 우선 징계위의 구성이나 절차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과정 내내 이한구 변호사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개월의 정직이지만 이것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2달 정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명예,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직무 배제가 됐을 때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전행하면 안 된다. 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된다. 매우 강한 어조로 사실상 추미애 장관을 질책하다시피 하면서 집행정지를 인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건은 이제 전체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에 내는 소송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그러니까 가처분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소송이라 할지라도
본안 소송에 준하는 정도의 심리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법조 전문가들이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징계의 사유가 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이나 뭐 채널A 사건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심판하는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로 대두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집행 정지가 인용되지 않아도요, 윤석열 총장 2월 초반이나 중순이면 검찰에 복귀하게 될 겁니다. 5개월이라는 기간이 굵직한 권력관력 수사를 지휘할 수 있기에 전 또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서 그때부터 윤석열의 시간이 다시 열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KBS 정현주 전 사장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을 당했는데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다 졌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해임 취소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이 안 돼도 그럼 본안 소송, 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 1심 결과가 보통 길어도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이 결과가 아마 다음 대선 거의 직전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1심에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승소하게 된다면 네.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로 나서던 안 나서던 지금의 여권에게는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이 결과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도 전국을 조금 길게 보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될 이유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법정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또 다른 새로운 전개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살펴보면은요, 징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바로 내놨습니다. 이낙연 대표 검찰 개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는데, 자, 검찰 개혁의 제도적인 완성, 공수처 출범이라고 여권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법안 통과가 됐고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공포가 됐지요. 아울러서 이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된 추천위원회 이번 주 안에 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모든 것을 다 하게 될지 이 부분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윤석열 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대권 주자 윤석열의 입지는 계속해서 강해졌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충분히 봐왔던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까지 의결했는데 네. 공수처가 출범해서 바로 윤 총장 수사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측근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 판사들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구나, 이걸 바로 알아차릴 겁니다. 그러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도 아마 공수처에서 윤석열 총장을 바로 수사하는 일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고요. 네. 공수처장 이제 후보 추천위 같은 경우는 야당 비토권이 거의 무력화되면서 처장은 또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만, 공수처 검사 25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인사위원회에는 여전히 야당의 비토권이 살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야당이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법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처장만 있고 검사 없는 공수처가 나올 수 있어서요. 실제로 공수처가 연초에 빨리 출범할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공수처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야당의 비토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떤 타깃화하기에는 너무 여론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정직 2개월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그 사이에 공수처를 출범함으로써 이 정권 핵심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에 힘을 빼겠다, 이런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속내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 한편으로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그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항상 그 상당히 좀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야권 대선 주자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징계 처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는 이게 악재일까요? 아니면 호재일까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여론, 즉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윤 총장과 같은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윤 총장을 현 여권이나 아니면 정부가 핍박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야권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윤 총장과 국민의힘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나 아니면 대선에서 승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윤 총장의 부각이 그리 달갑지만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 총장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본인이 아직 결정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그러나 대선 후보군에 들어와서 자꾸 지지율이 많이 올라인 것들이 등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즉 네. 국민의힘에 소속된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야권 후보로 윤석열 총장이 거론이 되면서 다른 후보가들에 갈 수 있는 어떤 관심도나 지지율이 전혀 반등을 못하게 되면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윤 총장이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같이 갈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 이것도 네. 이제 만약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권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본인 나름대로 신당을 창당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세를 규합해서 나가는 것이지 네. 현재 국민의힘에 들어가거나 거기와 함께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 행보를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 어떤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자꾸 야권의 유력 후보로 뜨면 뜰수록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인 네. 다른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것이 결국은 지원해 주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도나 아니면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같이 가고 있지만 네. 대선 과정에 가면 일정 부분 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야권, 국민의힘이 아니라 제3지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무래도 상당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나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윤 갈등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이 현 정권과 지금 또한 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 간의 갈등은 이제 법적인 부분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 그럼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부분도 끝으로 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재청을 하게 되면 재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수습이 되는 겁니까, 교수님? 일단 재가를 하게 되면 수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윤 총장 입장에서는 법적 소송이 들어갑니다. 법적 소송에 들어간 분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거 자체가 상당히 여론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안 했을 경우는 다른 카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러나게 하는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지만 윤 총장이 반발해서 법적 소송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당장 물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윤 총장이 법적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볼 겁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사리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네. 뭐 나중에 또 얘기하시겠지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거기는 장관이고 임명권을 이제 대통령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개각이 되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윤 총장을 지금 상황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 저는 아니라고 보고 스스로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네. 뭐 법적 소송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법적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는 일단 임기를 계속 보장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여론도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소송까지 다 가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수습 국면이 되는 거지. 물론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개각을 통해서 바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습의 불만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 총장이 계속적인 법적 어떤 그 대응이 있다고 네. 하면 수습으로 빨리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마무리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송 등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 개각과 관련된 부분은 또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어떨까요? 평론가님, 교체가 될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체하고 싶겠죠. 일 키워도 너무 키웠고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추미애 장관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저는 과하게 틀리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나선 가장 어떻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강력한 카드인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 이제 개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정직이 다 인정돼도 2월에 복귀할 윤석열 총장 상대로 검찰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수사 지휘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추 장관이라는
좀 지나친 강수를 쓴 게 이제 와서는 퇴로를 막아버리는 저는 좀 잘못된 패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추 장관도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고 다음 검찰총장이 임명된 상태에서 물러나면 본인이 역할을 다했다고 좀 당당하게 물러날 수 있는데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물러나게 되면 불명예 퇴진이라는 생각을 또 안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 퇴임 시기를 놓고도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 사이에서 서로의 판단이 약간씩은 갈리면서 네. 불편한 긴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 연초 개각의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요. 당장 재보궐의 서울시장 선거 나오지 않는 이상 스케줄이 없어집니다. 추미애 장관 당대표도 했고요. 중진 의원이고 이대로 정치를 그만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 행보가 정해질 무렵에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청와대는 연초 개각에 추미애 장관 포함시키길 원하지만 네. 추 장관 본인이 윤석열 총장 임기 끝나기 전에 나는 안 나가겠다고 버틸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것이 여권 내부에서 어떤 잠재적 갈등의 도화선이 될 그런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 지 1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잘못이고 아니건 간에 상당히 좀 피로도가 높다라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만 두 분의 의견을 봤을 때 추미애 장관 개각 등등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하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도 같습니다.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더욱더 주시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